중국 한 여성의 SNS로 중국 온라인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녀는 팔로워만 150만 명인 중국 최고위 계급의 인플루언서였죠. 공산당 최고위원의 외동딸이자 중국 내 어디서든 VVIP 대우만 받던 그녀. 한국에 대해서도 그저 중국의 속국이었던 주변 약소국으로 치부했던 그녀. 그런 그녀가 50만이 지켜보는 SNS 라이브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리뉴하라고 합니다. 중국 내무부 최고위원의 외동딸이죠. 국내에서는 어디를 가든 VIP 대우를 받아왔어요. 지방 출장만 가도 시청 관계자들이 줄지어 영접했고 최고급 호텔에서도 늘 스위트룸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왔죠. 웨이보 팔로워 150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이기도 했어요. 각종 지방 출장에서 관용차, 시청 전용 엘리베이터, VVIP 호텔 객실을 이용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도 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정도였어요. 정부 행사에선 장관보다 먼저 소개되곤 했죠. 지방 순시를 나가면 시장이 직접 공항까지 마중 나왔습니다. 전용 경호원도 따라붙었고 어디를 가든 특별 대우가 기본이었어요. 호텔 직원들은 제가 도착하기 전부터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이번이 생애 첫 해외 출장이었어요. 베이징 국제공항 라운지에서 웨이보 생방송을 켰습니다. 실시간 시청자가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오늘은 내 여권이 드디어 빛을 볼 날이야. 하트와 댓글이 쏟아졌죠. 유럽 출장, 첫나들이지. 근데 뭐 걱정할 거 없어. 중국이 세계 2위잖아. 팬들이 열광하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유하 언니 화이팅, 중국 최고, 유럽 사람들이 반할 거예요 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며 더욱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국내에서 받던 대우가 해외에서도 당연히 이어질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때 한국 가족을 발견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딸이 함께 있었죠. 자연스럽게 조롱을 섞어서 말했습니다. 한국? 거긴 아직도 미국에 의존하지 않나? 우리랑은 급이 다르지. 일본인 유튜버 타카하시 유미도 채팅창에 나타났어요. 한국은 정말 별거 아니죠. 경제 규모도 우리보다 작고 문화적 영향력도 미미해요라며 저와 함께 우월감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웨이보 팔로워 150만 명이 제 말에 공감하고 있었거든요. 댓글창에는 유하 언니 말이 맞아요. 한국은 정말 작은 나라죠. 중국이 훨씬 위대해요라는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실시간 시청자도 3만 명을 넘어섰어요. 하지만 한국인 가족 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눈에 스쳤어요. 딸아이를 안고 있던 그의 눈빛이 왠지 깊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리고 채팅창에 한 댓글이 보였어요. 우린 결과로 증명해요.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세계는 분명 중국을 우러러볼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출국했어요. 국내에서 받던 대우가 해외에서도 당연히 이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유럽 사람들도 제 지위를 알면 분명 극진하게 모실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좁은 우물 안개구리였는지 전혀 몰랐어요. 유럽 공항 도착 순간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저는 관용 패스를 꺼내듯 자신만만하게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심사관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저를 별실로 보내는 거예요. 정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호한 말투였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중국 내무부 최고위원의 딸인데요 라며 항의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심사관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입니다. 별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국내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베이징 공항에서는 제가 나타나기만 해도 직원들이 앞다퉈 안내해줬는데 말이죠. 유미와 저는 공항 도착 전부터 현지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예상치 못한 입국 심사 지연으로 인해 한참 뒤에야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었죠. 처음 마주친 순간이 참 기가 막혔어요. 나란히 별실에서 나오는 처지를 공유하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유미가 말했어요. 일본 여권인데도 이런 대우를 받네요. 정말 예상 못했어요.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십만 명인데도 소용없더라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는데.
웨이보 팔로워가 150만 명인데도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며 공항 복도를 걸었어요. 그런데 옆 통로에선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어요. 심사관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철수 씨,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30초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반면 저는 별실에서 무려 1시간을 대기했습니다. 유미도 서류 혼동으로 40분 넘게 지체되었어요. 별실은 춥고 딱딱한 의자뿐이었죠. 다른 승객들도 몇 명 있었는데 대부분 아시아계였어요. 유럽 승객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신뢰국 명단에 올라 있어서 별도 심사가 없어요. 비자 면제 협정도 있고 과거 출입국 기록도 완전히 깨끗하거든요. 유럽연합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안전한 국가예요. 저와 유미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그렇게 특별한 나라였나 싶었죠. 국내에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또 다른 직원이 덧붙였어요. 한국 분들은 항상 예의 바르시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뢰하죠. 5성급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당연히 스위트룸을 예상했습니다. 국내 출장에서는 늘 최고급 대우를 받았거든요. 리무진이 호텔 정문까지 들어가고 매니저가 직접 나와서 안내해주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보증금 필요하시고 스탠다드룸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체크인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도착했어요. 직원들이 아직 객실 정비를 끝내지 못한 상태였죠.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불쾌해하며 항의조의 말을 던졌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중국에서는 VIP 대우를 받는 사람이에요. 스위트룸으로 바꿔주세요. 보증금도 면제해주세요. 하지만 직원은 무표정하게 규정만 반복했어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보증금도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웨이보 팔로워가 150만 명이에요. SNS에 이 호텔 욕할 수도 있어요. 직원은 여전히 냉담했어요. 규정은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변 다른 투숙객들이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공항에서 봤던 김철수였어요. 체크인 시간에 정확히 맞춰 도착한 김철수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여권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프런트 직원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김철수님, 어서 오세요.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 보증금은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한국 의료진 덕분에 생명을 구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제 고향이 코로나 때 한국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젊은 직원도 끼어들었습니다. 이분, 지난 출장 때 우리 팀 전원에게 손편지도 쓰셨어요. 진짜 신사예요. 팁도 안 받으시고 항상 고맙다고 인사해주세요. 매니저까지 나왔어요. 김철수님께는 저희 호텔의 특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식도 무료고 공항 픽업 서비스도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김철수는 자랑하지도 과시하지도 않았지만 어딘가 깊은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국내에서 봤던 대우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존경이었어요. 권위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이었죠.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 행동이 얼마나 유치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저와 유미는 명품 매장과 고급 레스토랑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했어요. 샤넬 매장에서 비싼 가방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직원은 이건 고가 제품이에요라며 의심 가득한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저 중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웨이보 팔로워가 라고 말해도 냉랭한 반응뿐이었죠. 루이비통 매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원이 신분증 확인이 필요해요라며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구매 의사를 보여도 현금으로 결제 가능하세요? 라며 계속 의심했어요. 유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일본 유튜버라고 하니까 관심도 안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더 까다롭게 대하는 것 같아요.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문제였어요. 예약 없이 들어가려 했더니 오늘은 만석입니다 라며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온 유럽 손님들은 바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저는 화가 났어요. 이거 차별 아니에요? 하지만 직원은 규정입니다. 라고만 반복했죠. 우리는 서로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대우 받을 줄 몰랐어요. 국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유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일은 없거든요. 뭔가 무시당하는 기분이에요. 반면 김철수가 들른 작은 빵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장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한국 분이세요? 요즘 K-팝 정말 좋아해요. 딸이 BTS 팬이거든요. 드라마도 재밌고요. 오징어 게임 정말 대박이었어요. 사장 부인도 나와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국 화장품도 써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김치도 만들어 먹어요. 김철수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과찬이세요. 빵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사장이 말했습니다. 서비스로 하나 더 드릴게요. 한국 분들은 항상 예의 바르셔서 좋아요. 명품 매장에서 저희가 반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였어요. 김철수가 조용히 다가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매장 직원에게 차근차근 규정을 설명해주며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완벽한 영어와 불어로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직원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역시 한국인들은 친절하고 똑똑하시네요. 지난번에도 한국 관광객이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항상 예의 바르고 문제 해결도 잘 해주세요. 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드디어 국제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철수가 첫 발표자로 나섰어요. 그는 한국의 글로벌 의료 협력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72개국의 의료진을 파견했고 37개국의 K방역 모델을 수출했어요. 코로나 백신 기술도 개발도상국과 무상으로 공유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아프리카 한 나라 대표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진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도 지어주시고 의료진 교육도 해주셨어요. 라틴 아메리카 대표도 손을 들었어요.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덕분에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유럽 대표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의 방역 시스템은 정말 모범적이었어요. 투명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게 진짜 국력이구나 싶었죠. 김철수는 추가로 설명했어요. 한국은 앞으로도 글로벌 보건 협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백신 기술 공유, 의료진 교육, 병원 건설 등을 통해 인류 공동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회의장은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어요. 다음 발표자인 유미는 일본의 기술력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과거의 성과나 추상적인 계획에 머물렀어요. 일본은 전통적인 기술 강국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시킬 예정이에요. 중간중간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도 섞였죠. 한국보다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나 데이터는 부족했어요. 참석자들의 반응도 미지근했습니다. 몇몇은 하품을 하거나 딴청을 피웠어요. 유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중국의 경제 규모와 글로벌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에요. GDP도 크고 인구도 많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나 기여도에 대한 내용은 부족했어요. 그냥 숫자만 나열한 형식적인 발표였죠. 몇몇 유럽 대표단은 고개를 숙이고 딴청을 부렸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어요. 또 자기 자랑인가? 다른 참석자는 노골적으로 하품을 했죠. 그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김철수의 발표와 제 발표가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었습니다. 회의 후 호텔방에서 저는 직접 검색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중국 포털 바이두를 사용했지만 검색 결과는 흐릿하고 애매했어요. 한국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대부분 중국이 우위라는 내용뿐이었어요. 답답해서 구글과 UN 공식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러자 충격적인 데이터가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 여권 파워 세계 3위, 소프트 파워 지수 아시아 1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선도국가. UN에서 발표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 목록에도 한국이 상위권에 올라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국제 원조 기여도였어요. 한국은 경제 규모 대비 해외 원조 비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OECD 데이터를 더 찾아보니 한국의 혁신 지수, 교육 수준, 기술 경쟁력도 모두 최상위권이었어요. 글로벌 평화 지수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코로나 대응 평가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유미에게 자료를 보여주자 유미도 놀랐어요. 이런 자료 일본에선 뉴스에 잘 안 나와요. 저도 전혀 몰랐어요.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을 항상 하위로 평가하거든요. 우리는 함께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K-팝, K-드라마의 글로벌 영향력, 반도체와 IT 기술력, 친환경 에너지 기술까지.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가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어요.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에서 한국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 스포티파이에서 K-팝의 점유율, 유튜브에서 한국 관련 콘텐츠의 조회수까지. 모든 지표가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심지어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 평가에서도 한국이 상위권이었죠. 저의 속이 뒤집혔습니다. 자신이 웨이보에서 퍼뜨렸던 말들이 얼마나 얕았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조용히 쌓아온 신뢰와 성과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저만 편견에 가려 진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판단했던 제 자신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진짜 무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어요. 공항 대기실에서 저는 김철수를 찾아가 머뭇거리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철수 씨. 죄송해요. 사과드릴 게 있어요. 유미도 함께 다가왔죠. 김철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많이 얕봤어요. 정말 무례했어요. 유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서 들은 이야기만 믿고 편견을 가졌어요. 유튜브에서도 한국을 폄하하는 말을 했거든요. 김철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서로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으로 사과했어요. 웨이보에서 한국을 조롱했거든요. 팔로워 150만 명 앞에서 무시하는 발언도 했고요. 한국이 미국에 의존한다고 중국보다 급이 낮다고 말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의 행동들이 부끄러워서였어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져요. 사실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내지 않았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니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렇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거죠. 그의 포용력에 저는 더욱 감동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관대하실 수 있어요? 저라면 분명 화를 냈을 텐데요. 김철수가 답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믿거든요. 리뉴아 씨도 유미 씨도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유미가 말했어요. 한국 분들이 정말 성숙하시네요. 일본에서는 이런 관용을 보기 어려워요. 김철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배우는 중이에요. 완벽하지 않죠. 하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보여주기식 허세가 아니라 조용히 실력과 진정성으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김철수의 그 따뜻한 미소와 포용력에서 한국인의 진정한 품격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봤는지 반성했어요. 진정한 강함은 남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포용하고 이해하는 데서 나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진짜 국격은 말이 아니라 조용한 신뢰로부터 시작된다. 이번 여행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창밖의 구름을 보며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웨이보 생방송을 켜고 팔로워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틀렸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실시간 댓글이 쏟아졌어요. 유하 언니 무슨 일 있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뭔가 이상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은 세계에서 정말 인정받는 나라더라고요. 의료기술, 문화, 기술력 모든 면에서 뛰어났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진정성 있고 겸손했어요. 앞으로는 다른 나라를 얕보지 않고 제대로 알아보고 배워가겠어요. 일부 팔로워들은 반발했어요. 중국이 최고 아니에요? 왜 갑자기 한국을 칭찬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배울 점이 많아요. 겸손해져야 해요. 유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둘 다 이번에 진짜 많이 배웠어요. 일본에서도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려야겠어요.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봐야죠. 유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비슷한 고백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김철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관계 유지해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얼마 후 답장이 도착했어요. 저도 리뉴아 씨와 유미 씨에게 배웠어요. 서로 이해하고 배우는 관계가 되어서 기쁩니다. 언제든 한국에 오시면 연락하세요. 진짜 한국을 보여드릴게요. 창밖의 하늘을 보며 저는 다시는 허세로 나라를 평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여정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국격, 그것은 화려한 말이나 과시가 아니라 조용한 실력과 진심으로 쌓아온 신뢰였죠. 김철수 같은 분들이 하나하나 쌓아올린 신뢰가 한국의 진짜 힘이었어요. 웨이보 생방송 시청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50만 명이 동시 접속하고 있었어요. 댓글창에는 찬반 의견이 섞여 있었죠. 유하 언니가 변했네요. 진짜 한국이 그렇게 대단해요? 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며 설명했어요. 한국 여권이 세계 3위예요. 72개국의 의료진을 파견했고 유엔에서 신뢰 국가로 인정받았어요. 이게 다 사실이에요.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점점 더 많은 팔로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우리도 배워야겠네요. 라는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다른 나라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먼저 제대로 알아보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겠어요. 그게 진짜 성숙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생방송을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유미가 말했어요. 이번 여행이 인생을 바꿨어요. 앞으로는 콘텐츠를 만들 때도 더 신중하게 하겠어요.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 저는 또 다른 결심을 했어요. 앞으로는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다른 나라의 좋은 점들을 배우고 소개하겠다고요. 한국처럼 조용히 실력을 쌓고 진정성으로 세계의 신뢰를 얻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여하고 싶었어요. 김철수에게서 배운 겸손함과 진정성, 그리고 포용력. 그것들이 진짜 국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이번 여행으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더 겸손하고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말이죠. CNN 다큐멘터리 한 편이 세계를 뒤바꿨습니다. 20년차 베테랑 감독 클레어 리빙스턴. 동아시아 성장 집중 다큐멘터리를 기획 중이었죠. 그녀에게 아시아의 최고는 당연히 일본이었고 한국의 서울은 도쿄의 복사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해선 그야말로 냉소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못해 방문하게 된 서울에서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CNN은 이 다큐멘터리를 막으려 했을까요? 자, 그럼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서울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클레어 리빙스턴입니다. PBS에서 25년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죠. 퓰리처상 트로피가 제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들해졌어요.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도시 안전지수와 사회 신뢰. 이번 다큐 주제였어요. 과연 어떤 도시가 진정한 신뢰 사회를 만들었을까? 궁금했습니다. 도쿄부터 갔어요.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신주쿠의 네온 사인. 완벽한 지하철 시스템. 예술 작품 같은 음식들. 이곳이야말로 아시아 최고의 모습이라고 확신했어요. 헬싱키와 베를린도 갔습니다. 효율적이었지만 차가웠어요. 진짜 인간미는 없었죠.
하지만 도쿄는 달랐습니다. 그때 MIT 출신 케빈 박이 찾아왔어요. 5년간 서울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눈빛이 유난히 빛났어요. 클레어, 서울은 어떠세요? 저는 실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요? 케빈, 솔직히 말해봐요. 지하철에서 노인들도 밀친다던데. 아직 신뢰 자본이 부족한 사회 아닌가요? 케빈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어요. 서울 밤거리였습니다. 클레어, 한밤중에 여성 혼자 걸어도 안심할 수 있는 도시가 전 세계에 몇 개나 있을까요? 영상 속에서 새벽 2시인데도 여성들이 혼자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25년간 세계 곳곳을 다녔지만 이런 풍경은 처음이었거든요. 이게 진짜예요? 서울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굴러가는 도시입니다. 카메라로 감시하지 않아도 범죄율이 낮아요. 경찰이 순찰하지 않아도 질서정연하죠. 이게 바로 진짜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이 일본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건 사실이잖아요. 서울은 도쿄의 아류작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케빈, 당신이 너무 미화해서 보는 건 아닐까요? 서울이 도쿄를 넘어선다고요?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케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직접 가보세요. 당신의 25년 경험이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서울에서는 무인 매장이 새벽에도 완벽하게 작동해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기 때문이죠. 창밖으로 뉴욕의 거친 거리가 보였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정말 그런 도시가 있을까? 제가 찾던 진짜 신뢰 사회가. 망설임 끝에 서울행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아마 다른 아시아 도시들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도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프로듀서로서의 의무감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서울로 이끌었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공항이 맞나?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펼쳐진 광경이 상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 내부는 마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천장이 높고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안내방송이었습니다. 4개 언어로 동시에 나왔어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가 완전히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억양이었어요. 지금까지 아시아 여러 공항을 다녀봤지만 이런 퀄리티는 처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보다도 나았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 여권을 스캔하는 순간 화면에 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컴퓨터가 저를 정확히 인식했어요. 지문을 찍고 얼굴 인식까지. 모든 과정이 15초 만에 끝났습니다. 이게 뭐죠? 저는 멍하니 중얼거렸어요. 케빈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자동 입국 시스템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죠. JFK 공항에서 2시간씩 줄 서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히드로 공항의 복잡한 동선도 생각났어요.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달랐죠. 출입국장을 나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공항 한가운데 한국 전통 자개장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조명을 받으며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항이 박물관처럼 느껴지는데요. 수많은 공항을 다녀봤지만 이런 곳은 처음이었어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문화공간이었습니다. 수암을 찾는 곳도 놀라웠어요. 대형 스크린에 정확한 도착 시간이 표시됐습니다. 분 단위로 정확하게 말이에요. 시계를 보며 확인해봤죠. 정말로 그 시간에 맞춰 나왔습니다. 이런 정확성은 독일에서나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화장실 시설도 첨단이었습니다. 자동으로 열리는 문, 센서 세면대, 완벽한 청결 상태까지. 입구에는 실시간 사용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베터된 JFK, 베터된 히스로. 저는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니 택시 기사님이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웰컴 투 코리어. 어디서 오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서비스 정신이 남달랐어요. 단순히 시스템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시내로 가는 길에 케빈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클레어,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깔끔한 고속도로를 바라봤습니다. 체계적인 도시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25년 경험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과연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호텔에서 본격적인 서울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케빈이 작은 플라스틱 카드를 건넸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교통카드였죠. 이게 티머니 카드예요. 이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택시를 다 탈 수 있어요. 환승할 때마다 자동으로 할인도 됩니다. 반신반의했어요. 뉴욕에서는 지하철 따로, 버스 따로, 택시는 또 다른 시스템이었거든요. 하나의 카드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니. 지하철역에 내려가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곰팡이 냄새를 떠올리며 비교해보니 천지 차이였어요. 여기는 마치 고급 쇼핑몰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디지털 시스템이었어요. 케빈이 보여준 지하철 앱을 봤습니다. 모든 열차의 실시간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 정도 정확성은 NASA 기술 수준 아닌가요? 케빈이 당연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한국에선 이게 기본이에요. 지하철이 들어오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승객들이 완벽하게 질서정연했습니다.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내리고 타는 사람이 차례로 탔어요. 밀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볼 수 있는 혼란스러운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러시아워인데도 노약 좌석이 텅 비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서서 갈 정도로 붐비는데도 아무도 앉지 않더라고요. 왜 아무도 저기 안 앉죠? 노약 좌석은 노약자를 위한 거니까요. 아무리 피곤해도 젊은 사람들은 앉지 않아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규칙이 아니었어요. 문화였죠. 서로를 배려하는 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젊은 직장인이 지팡이를 짚고 탄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할머니는 깊숙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버스 실시간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가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티머니 카드로 탔어요. 신기하게도 환승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되더라고요. 버스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약 좌석은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어요. 승객들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죠. 택시 경험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같은 카드로 결제가 됐어요. 기사님의 서비스 정신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 어떠세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통합 모빌리티구나. 한 장의 카드로 모든 교통수단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다니. 25년간 세계 곳곳을 다녔지만 이런 완벽한 시스템은 처음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죠. 밤에 나가야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본다는 케빈의 제안에 따라 밤 11시에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걱정됐어요. 이 시간에 외국인 여성이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안전할까? 뉴욕에서는 밤 11시에 거리를 혼자 걷는 건 자살행위였거든요. 명동 거리에 발을 내디딘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활기찼어요.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산책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혼자 걸어다니는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태연하게 혼자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걷는 여성도 있었죠. 이런 광경은 뉴욕이나 런던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안전한 거예요? 완전히 안전해요. 서울에서는 새벽 3시에도 여성이 혼자 다닐 수 있어요. 거리 곳곳에 무인 매장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무인 편의점, 셀프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까지. 직원이 없는데도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호기심에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상품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셀프 계산대에서 음료수를 샀는데 바코드를 찍으니 자동으로 계산됐어요. 사람 없이도 이 모든 게 작동한다니.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보여주면 어떨까? 스마트폰으로 SNS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지금 서울 시간으로 밤 12시 명동에 서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 시간에도 여성들이 혼자 안전하게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폭발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밤 10시에도 총 맞을까봐 무서워요. 이게 진짜 아시아 도시예요? 믿을 수 없어요.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네요. 파리에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시청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1만 명, 5만 명, 10만 명. 전 세계 사람들이 서울의 밤을 보고 있었어요. 포장마차 거리로 이동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국수를 끓이고 계셨어요. 다가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할머니, 이 시간에 장사하셔도 위험하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여기가 서울이에요. 밤에도 완전히 안전하죠. 30년간 이 동네에서 장사했는데 한 번도 무서운 일 없었어요. 생방송 댓글들이 더욱 폭주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자연스럽게 대답하시네요. 정말 안전한 게 맞나 봐요. 이게 진짜 아시아의 모습인가요? 서울이 완전히 미래 도시 같아요.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더 자세히 보여줬습니다. 커플들이 자연스럽게 데이트하고 직장인들이 편안하게 맥주를 마시는 평화로운 풍경들을 말이에요. 그 순간 레딧에서 본 외국인 후기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성이 새벽 2시에 혼자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총소리도 없고 위험한 취객도 없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서구 선진국들이 배워야 할 모습이네요. 21세기는 정말 아시아의 시대구나. 그날 밤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실험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근처를 산책하며 서울의 일상을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무인 카페였어요. 아침 8시인데도 직장인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죠.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 정말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원두 냄새가 고소하게 풍겼고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키오스크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화면을 터치하자 로봇팔이 정교한 움직임으로 작동했습니다. 원두를 계량하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물 온도까지 조절하더라고요. 5분 후 제 이름이 호출됐습니다. 로봇이 만든 커피를 마셔보니 깜짝 놀랐어요. 웬만한 바리스타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은 정말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요. 벽면 안내문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문제 발생 시 30분 내에 기술자가 출동한다고 적혀 있었죠. 셀프 세탁방을 찾아갔습니다. 아침 일찍인데도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어요. 동전 없이도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할 수 있었죠. 세탁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세탁기 위에 개인 세제들이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섬유유연제, 표백제, 울 전용 세제까지. 공용으로 사용하세요라는 손글씨 메모와 함께 말이에요. 이런 걸 그냥 놓아두면 안 없어져요? 한국에서는 당연하죠. 서로를 믿으니까요.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바닥나면 누군가 다시 채워놓아요. 미국이었다면 1시간도 안 되어 모든 게 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며칠째 그대로 있었습니다. 세탁방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도난 같은 일은 없나요?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장사하는데 가끔 기계 고장은 있어도 물건 없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다들 양심적으로 이용하시거든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구나. 길을 걸으며 더 많은 무인 시설들을 발견했습니다. 무인 빨래방, 무인 스터디 카페, 무인 꽃집까지.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셀프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그 누구도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죠. AI 로봇들도 곳곳에서 활동했습니다. 청소 로봇이 거리를 정리하고 배달 로봇이 음식을 나르고 안내 로봇이 관광객들을 도왔어요. 이 도시의 효율성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하지만 진짜 감동은 포장마차 정순자 할머니와의 대화에서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국수를 끓이고 계셨어요. 할머니,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힘드시죠? 젊은 사람들이 출근 전에 든든하게 먹고 가야 하루 종일 힘내서 일하지 않겠어요. 뭐가 힘들어요? 할머니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제 술 취한 아저씨가 돈을 덜 주고 갔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일찍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나머지 돈을 주고 갔어요. 심지어 미안하다고 커피값까지 더 주고 가시더라고요. 정말요? 그런 일이 자주 있나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그래요. 가끔 실수로 돈을 덜 주고 가거나 잔돈을 틀리게 받아도 나중에 꼭 다시 와서 정산하고 가요. 우린 서로를 믿어요. 그게 바로 서울이에요. 할머니의 다음 말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해서 돌아가는 도시예요. 기계가 발달해서 편리한 것도 좋지만 사람 마음이 따뜻해야 진짜 살기 좋은 곳이 되죠. 그 순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진짜 힘은 첨단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든 거였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14시간 비행 동안 한순간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서울 영상들을 반복해서 봤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JFK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인천공항과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복잡한 동선, 느린 시스템, 불친절한 서비스. 모든 게 대조적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편집실로 뛰어갔습니다. 72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열정적으로 편집했어요. 인천공항의 첨단 시설, 티머니 카드 시스템, 명동거리의 평화로운 풍경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2주 후 PBS 편성 회의가 열렸음에 제시도와의 계속 편지입니다. 편성 책임자 제임스 윌슨 앞에서 1시간 30분 분량의 서울편을 상영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서울의 놀라운 모습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상영이 끝나고 제임스의 첫마디는 예상과 정반대였어요. 클레어, 일본 파트는 정말 훌륭해. 도쿄의 완성도가 대단하더군. 하지만 한국 분량은 좀 줄여야겠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파트가 오히려 더 감동적이었는데 왜 줄이자는 거죠? 제임스, 무슨 말씀이세요? 시청자들 반응을 보셨잖아요. 제임스가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클레어, 현실을 봐야 해. 한국은 아직 브랜드 파워가 부족해. 일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 강국이야. 하지만 한국은 일반 미국인들에게 여전히 생소해. 회의실에서 다른 프로듀서들과 논의할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마케팅 팀장 데이비드가 차트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일본 관련 프로그램은 평균 시청률이 3.2%야. 하지만 한국은 1.8%에 불과해. 필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촬영한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서울의 무인 시스템, 밤거리의 안전함. 이런 건 일본에서도 볼 수 없어요. 편집부장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시청률을 고려해야 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사람들이 안 보면 의미가 없잖아. 며칠 동안 치열한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매일 밤 편집실에서 서울 영상들을 다시 보며 생각했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그냥 묻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임스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단호하게 말했죠. 저는 한국 파트를 절대 빼지 않겠습니다. 이건 진실이고 세계가 알아야 할 이야기예요. 제 25년 경력을 걸고라도 이 다큐멘터리를 완성하겠습니다. 제임스가 화를 냈습니다. 클레어, 지금 뭘 하는 건지 알아? 이런 식으로 고집 부리면 내 커리어에 치명적일 수 있어.
상관없어요. 진실을 외면하는 저널리스트가 되느니 차라리 커리어를 포기하겠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안전한 일본 스토리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데 왜 위험을 감수하느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인정받는다고. 서울에서 본 그 놀라운 모습들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회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밤낮 없이 서울 다큐멘터리 편집을 계속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까지 편집실에 남았어요.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내 압력은 계속 거세졌어요. 한국 파트를 완전히 삭제하거나 5분 이내로 줄이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로 저를 옮기려는 시도도 있었죠. 하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케빈 박이 격려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클레어,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마침내 완성된 다큐멘터리를 회사 몰래 개인 채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제목은 솔 코드 더 퓨처 위 네버 익스펙터드였어요.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동시 업로드했죠. 공개 첫날 조회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1시간 만에 10만 뷰, 12시간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어요. 댓글들을 보니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었죠. 이게 정말 한국이에요? 완전히 다른 행성 같은데요. 서울은 우리가 생각했던 아시아가 아니에요. 이건 미래예요. 뉴욕보다 훨씬 선진적이네요. 정말 놀라워요. 3일 만에 조회수가 1억을 넘어섰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샵 서울코드,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차지했어요. 더 놀라운 건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신문, 독일 슈피겔에서도 헤드라인으로 보도했죠. 영국 BBC에서 가장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 대한 후속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팀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한국 도시 문화 시리즈를 만들어주세요. 예산 제한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까지 모든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기뻤던 순간은 일주일 후였어요. 칸 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제 작품이 최우수 다큐멘터리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죠. 믿을 수 없어요. 전화를 받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주 후에는 더 큰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럽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통보였죠. 25년 커리어에서 가장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시상식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심사위원장의 평가를 들으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작품은 아시아에 대한 서구의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1세기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할 수 있어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것입니다. 그들의 배려와 품격이 만들어낸 도시를 세계에 알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PBS 본사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임스 윌슨이 제게 찾아와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클레어, 내가 완전히 틀렸어. 내가 옳았고 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회사에서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죠. 클레어 리빙스턴 감독의 혁신적인 시각과 용기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더 의미 있는 변화는 실제 세계에서 일어났습니다. 다큐멘터리 공개 후 서울 관광 문의가 500%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각국 정부에서도 서울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런던시에서는 서울의 교통 통합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진실은 정말로 승리했습니다. 서울은 이제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죠. 챕터 8 서울 시민이 되다. 수상 소식이 전해진 후 몇 달이 지나고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제 인생을 바꿔준 이 도시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은 처음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낯선 곳이 아니라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았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지나면서 웰컴 백 투 코리어라는 메시지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공항 직원분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해 주셨어요. 다큐멘터리 정말 잘 봤습니다. 다시 와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온 기분이었죠.
이번 방문의 특별한 목적은 CNN과 BBC 동시 방영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가 워낙 큰 임팩트를 남긴 탓에 전 세계 시청자들이 후속편을 원했거든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그 유명한 포장마차였습니다. 정순자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고 깜짝 놀라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어머, 텔레비전에서 보던 분이 정말 오셨네요. 할머니께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동네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외국 관광객들이 매일 와서 사진도 찍고 국수도 사드시고.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씀에 목이 메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게 감동적이었어요. 명동거리를 다시 걸어보니 확실히 달라진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무인 매장을 신기해하며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한 독일 관광객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당신 다큐멘터리 보고 여기 왔어요. 정말 놀라운 도시네요. 베를린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리해요. 프랑스에서 온 젊은 커플도 말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여기서는 당연하게 일어나네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제가 한 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도시를 소개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실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낸 거였죠. 케빈 박과 함께 한강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클레어, 당신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기술과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실제로 한국 스타트업들에 대한 해외 투자도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의 혁신적인 시스템들을 배우려는 해외 도시들이 늘어났죠. 저녁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서울 시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대 대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모두 참석해 주셨어요. 특히 한 대학생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외국인 눈으로 본 우리 도시의 모습을 보니 새로웠어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죠. 60대 직장인분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이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마지막 날 밤 혼자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이 도시가 전혀 낯설지 않았죠. 뉴욕보다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생방송 마지막 멘트를 위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방문객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완전히 서울 시민이 되었어요. 이 도시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들 마이너스 배려와 품격,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실시간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클레어가 서울의 명예 시민이에요. 이런 게 진짜 글로벌 시민의 모습이죠. 서울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있어요. 공항에서 떠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단순한 관광객이나 기자가 아니라 정말로 서울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 도시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산증인이 되었습니다.